여러분, 저는 병원 대기실 한복판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병원 원장이 저한테 가짜 암 진단을 했어요. 대기실에 있던 수십 명의 환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제 옆에 있던 며느리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그 순간 진료실에서 의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이순옥, 올해 70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아온 지 10년째예요. 아들 부부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냥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모든 건 며느리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가 의사인데 정말 실력 좋대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10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건강을 챙기더군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연 건가 싶었죠. 며느리가 소개해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췌장의 종양이 의심됩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있구나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된대요. 집 명의를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단받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라니.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 몸을 살펴봤죠. 췌장암이면 나타나야 할 증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체중도 그대로고 통증도 없고 식욕도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 몰래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았어요. 그곳 의사가 제게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췌장 완전 정상인데요. 종양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그 의사와 만나는 걸 목격했죠. 조용히 옆 테이블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와 의사가 짜고 저에게 거짓 진단을 내렸다는 것을,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라는 것을.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혀 몰랐죠.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서류들, 재검사 결과,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그들을 데리고 다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한복판에서 모든 걸 폭로했죠. 지금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어떻게 제 목숨을 담보로 재산을 노렸는지, 의사는 얼마를 받기로 약속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는지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 배신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통쾌한지 말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옥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지 10년째였지만 새벽 기상 습관만은 여전했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네.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마음에 들었죠. 남편과 함께 살던 큰 집은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 작은 집으로 옮긴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고 순옥은 그 거리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식탁에 앉아 간단히 아침을 먹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죠. 순옥은 약간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 강민정이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1년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여보세요, 민정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떼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죠. 번호가 맞았어요. 분명 며느리였습니다. 응, 지금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아, 그게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순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건강을 물어보다니 이게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들면 다들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제 대학 친구가 내과 의사인데요.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순옥은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무관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다니. 하지만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 내 친구가 의사구나. 네, 박준혁 원장님이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까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작년에도 받았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오랜만이었죠. 거절하면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예약 좀 잡아봐. 고맙구나. 어머니, 제가 할 일이죠. 그럼 날짜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걸까요? 어쨌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얘가 이제 철이 들었나 보네.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예약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병원 이름은 박준영 내과의원이었고 주소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날짜를 표시했어요. 화요일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는데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10분 뒤에 도착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제 친구 병원인데 제가 인사라도 해야죠. 금방 갈게요. 며느리는 순옥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며느리답긴 했어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10분 뒤 아래층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며느리는 평소보다 많이 웃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죠. 어머니, 준혁이가 정말 실력 좋아요. 제가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공부도 엄청 잘했거든요. 그래, 좋은 친구 두었구나. 어머니 건강 꼭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셔야 하잖아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고 표정도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뭔가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죠. 애가 정말 변한 건가 보네. 순옥은 속으로 생각하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준영 내과의원은 생각보다 깔끔한 건물에 있었어요. 대기실은 넓었고 환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먼저 접수를 하러 가더니 잠시 뒤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순옥은 며느리를 따라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혈압 측정, 혈액 검사, 그리고 CT 촬영까지 차근차근 진행됐죠.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니 며느리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제가 같이 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올 수 있어. 어머니, 제가 같이 가야죠. 결과 들으실 때 옆에 있어야 하잖아요. 며느리는 순옥의 팔을 살짝 잡으며 웃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죠. 그래, 그럼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병원을 나오는 길에 며느리는 순옥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아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리고 요즘 바쁜 일상 이야기까지.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순옥의 짐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일주일 뒤에 또 올게요. 전화 드릴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며느리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순옥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죠. 오늘 하루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친절한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애가 드디어 철이 든 건가. 그날 밤 순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오늘 내 와이프가 날 병원 데려가 줬더라. 아, 그래요? 민정이가 말하던데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셨다고. 그래. 근데 내 와이프가 오늘 많이 친절하더라. 뭐 좋은 일 있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래, 뭐 좋은 거지. 엄마는 기분 좋다. 전화를 끊고 순옥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며느리의 밝은 표정, 친절한 말투, 그리고 병원까지 함께 가준 정성.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가 걱정하나 보네. 순옥은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게 조금 두렵긴 했지만 며느리가 옆에 있어준다니 든든했죠. 그날 밤 순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그 사이 평소처럼 지냈어요. 아침 운동을 나가고 장을 보고 가끔 친구들과 차를 마셨죠.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검진에서도 항상 별 이상이 없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결과 받으시는 날이죠? 제가 9시 반에 모시러 갈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바쁠 텐데. 어머니, 제가 가야죠. 금방 갈게요. 며느리는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며느리의 적극성이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가 부담스러운 구석도 있었어요. 정확히 9시 반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어머니 가시죠. 차 안에서 며느리는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아들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이어졌죠.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며느리가 왜 이렇게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먼저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계속 시계를 보더군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이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정아, 괜찮니? 어디 불편한 데 있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순옥의 이름을 불렀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순옥의 팔을 잡았죠. 어머니, 같이 들어가요. 응, 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준혁 원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순옥을 보자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옥이 의자에 앉자 박준혁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순옥은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박준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CT 사진을 보여줬어요. 회색빛 영상 속에 뭔가 하얀 점들이 보였죠. 순옥은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췌장인데요. 박준혁은 마우스로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순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 부분에 종양이 의심됩니다. 순옥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종양이요? 네. 크기나 위치를 보면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악성이면 암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하겠지만 현재로선 췌장암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순옥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죠. 손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순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죠.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며느리가 이렇게 자기를 걱정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박준혁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 검사와 혈액 검사를 더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준혁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먹먹했고 시야가 흐릿했죠. 그 순간 순옥은 우연히 박준혁과 며느리의 시선이 스치는 걸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박준혁이 며느리를 힐끗 보고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죠.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지만 순옥은 그게 자기 착각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죠. 접수해서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순옥의 팔을 붙들었죠.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순옥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접수대에서 예약을 잡고 병원을 나왔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을 하는 동안 순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신호등, 건물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죠. 췌장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췌장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어요. 생존율이 낮고 치료도 어렵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힐끗 봤죠. 며느리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정아, 괜찮아. 나 괜찮아. 어머니.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10년 동안 무관심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몰랐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순옥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맙구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순옥을 꼭 안았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 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죠. 췌장암 의심.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한테 들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정밀 검사 더 해봐야 한대. 엄마, 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일해야지. 나 혼자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 강하잖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순옥은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순옥은 자기 배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었어요. 식욕도 여전했고 몸도 멀쩡했죠. 그런데 췌장에 암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사실이겠죠. 다만 받아들이기가 힘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치료는 가능할까? 아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진료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준혁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던 그 순간 순옥은 눈을 감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옥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죠.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었죠. 며느리가 큰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해왔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온 건 결혼 1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민정아, 이게 뭐니? 어머니 몸 안 좋으시잖아요. 제대로 챙겨 드셔야죠. 며느리는 봉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나물 반찬, 그리고 밥까지. 전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게 보였죠. 앉으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순옥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다니. 자, 드세요. 고맙구나.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입 떠먹는데 간이 딱 맞았어요. 며느리가 자기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죠. 맛있니? 응, 맛있어. 며느리는 순옥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지만 순옥은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자 며느리가 설거지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순옥의 말을 듣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건넸죠. 어머니,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으시잖아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도 괜찮아.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요? 제가 모셔야죠. 며느리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죠.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찬을 가져오고 청소를 도와주고 병원 가는 날에는 꼭 함께 했죠. 순옥은 며느리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10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붙으니 익숙하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보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순옥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에서 불이 켜져 있었죠. 놀라서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저녁 해놨어요. 민정아, 열쇠는 어떻게 해? 아들한테 받았어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했지만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고맙긴 한데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챙겨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순옥은 의자에 앉아 며느리가 준비한 밥을 먹었어요.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숨이 막히는 기분도 들었죠. 주말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옥은 아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엄마, 요즘 민정이가 많이 챙겨주죠? 그래. 매일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행이네요. 저는 일 때문에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순옥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일이 바쁜 건 알고 있었죠. 괜찮아. 내 와이프가 잘 챙겨주고 있어. 엄마, 근데 정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받는데. 아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괜찮아. 순옥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강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이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순옥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SNS에도 글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열심히 돌보고 있어요. 가족이 우선이죠. 그 글에는 순옥의 뒷모습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순옥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죠.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어요. 민정 씨 진짜 효부네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본받고 싶어요. 순옥은 우연히 그 글을 봤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알림이 떠서 보게 됐죠.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SNS에까지 자기를 올릴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좋은 건가? 순옥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고맙긴 한데 뭔가 불편했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죠.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순옥의 집에 와서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순옥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지겠죠. 췌장암인지 아닌지.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이 애가 이렇게 착한 애였나?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잠시 뒤 이름이 불렸고 둘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준혁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밀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순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종양이 확실합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크고요.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순옥을 꼭 안았어요. 순옥은 며느리의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렸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순옥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순옥 곁을 떠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순옥을 위해 저녁을 차려주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마치 진짜 딸처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순옥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게 신기했어요. 10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헌신적으로 챙겨주다니. 병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건가? 순옥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올라왔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집에 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더니 거실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찻잔이 공중에서 멈췄죠. 유언장? 아, 그게 나이 드시면 정리할 것도 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직 안 썼어.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며느리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머릿속에는 방금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갑자기 유 원장 이야기를 하지? 순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를 흘끔 봤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봤던 장면도. 박준혁과 며느리가 눈빛을 주고받던 그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챙겨주는데 의심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걸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순옥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유 원장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7시에 눈을 떴죠. 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순옥은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췌장암이면. 순옥은 거울 속 자기 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췌장암 환자들을 봤거든요. 그들의 공통적인 증상이 뭐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황달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피부색도 달라지죠. 순옥은 거울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댔어요.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를 확인했습니다. 멀쩡한데 흰자위는 깨끗했어요. 피부색도 평소와 똑같았죠. 순옥은 손으로 배를 눌러봤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복통을 호소했었어요. 명치 부근이 묵직하게 아프거나 등까지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순옥은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를 이리저리 눌러봐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속이 편했죠. 순옥은 체중계에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니 지난달과 똑같았어요. 췌장암 환자들은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는데 순옥은 그런 것도 없었죠. 이상하네. 순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식욕도 여전했고 소화도 잘 됐어요. 피로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죠. 30년 간호사 경력으로 보면 자기 몸 상태는 멀쩡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순옥은 혼잣말을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박준혁이 보여줬던 CT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하얀 점들, 종양이라고 했던 부분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CT 사진을 자세히 보겠다고요. 30년 동안 수없이 봤던 영상 자료들이었으니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순옥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접수대에서 박준혁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예약이 없다고 했지만 순옥은 잠깐만 보면 된다고 말했죠. 다행히 진료 중간에 시간을 내줬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준혁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원장님, 제 CT 사진 좀 다시 보고 싶어서요. 박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더니 곧 웃음을 지었죠. CT 사진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저도 간호사로 오래 일했거든요. 순옥이 그렇게 말하자 박준혁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박준혁은 컴퓨터 마우스를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르신, 의학 영상은 전문가가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인이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준혁은 잠시 순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준혁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클릭을 여러 번 하더니 화면을 끄고 다시 켰죠. 순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이 좀 느리네요.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순옥은 박준혁의 손놀림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죠. 오늘은 시스템 점검 중이라 영상을 못 불러오네요. 다음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순옥은 박준혁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이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순옥은 복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왜 CT 사진을 안 보여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갔더니 안 계시던데요. 아, 잠깐 산책 나갔었어. 혼자요? 어머니 몸 안 좋으신데 혼자 다니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귀에서 살짝 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 조금 걸었을 뿐이야.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순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고 며느리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순옥을 살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죠.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나갔다 왔어. 어머니,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다녀야죠. 며느리는 순옥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요즘 상속세가 정말 높아졌대요. 증여를 미리 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옥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또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비도 앞으로 많이 들 텐데 집 명의라도 미리 아들한테 넘기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순옥은 그 웃음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나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 드시면 판단력도 흐려지잖아요.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재촉하는 것 같았죠. 민정아, 나 아직 멀쩡해. 판단력 흐린 사람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요. 그냥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가슴속에는 이미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고 간 뒤 순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왜 CT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지? 왜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하는 거야? 왜 내 몸은 멀쩡한데 암이라는 거지? 순옥은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췌장암 증상이라고 쳤어요. 검색 결과가 주르륵 떴죠. 황달, 복통,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등 통증. 순옥은 화면을 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자기한테는 이 증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멀쩡했죠. 이상해. 순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밤하늘이 맑고 고요했죠. 순옥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병원에서의 이상한 눈빛, CT 사진, 회피, 끊임없는 재산 이야기,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아무 증상도 없다는 사실. 설마.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무관심했어도 설마 그런 짓을 할까요? 하지만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길러진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이죠. 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죠. 내일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어.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혼자서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기로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가슴속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동시에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의지도 생겼죠. 내일부터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대학병원에 가기로 결심한 날이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순옥의 가슴속은 무겁고 답답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죠. 제발 내 착각이길. 순옥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잘못됐길 바랐어요. 박준혁의 진단이 맞고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대학병원은 규모가 컸습니다. 로비가 넓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순옥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내과 진료를 예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초진이시면 대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순옥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환자들이 가득했고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앉아 있었죠. 순옥도 그들 중 한 명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옥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죠.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재검사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진단받으셨어요? 2주 전쯤이요. 증상은 어떠세요? 통증이나 소화 불량 같은 거 있으신가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 증상도 없어요. 몸이 멀쩡해요. 의사는 순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의문이 담겨 있었죠. 다른 병원 결과지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박준혁 병원 결과지를 꺼냈어요. CT 사진과 진단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의사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의사가 CT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오늘 다시 CT를 찍어보시죠. 그래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순옥은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CT 촬영을 다시 받고 혈액 검사도 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순옥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어요.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드디어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옥은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순옥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죠. 어르신 앉으세요. 순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쥔 가방 끈이 땀으로 축축해졌죠.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CT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찍은 CT 결과인데요. 화면에 회색빛 영상이 떴어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췌장 완전 정상입니다. 순옥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네. 종양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췌장 상태가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세요. 의사는 마우스로 췌장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간 기능, 신장 기능 모두 문제 없어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럼, 암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전혀 아니세요.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그 순간 순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병원 결과지 좀 다시 볼게요. 의사는 박준혁 병원 결과지를 펼쳐 자세히 살펴봤어요. CT 사진을 오늘 찍은 것과 비교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CT 사진. 어르신 거 맞으세요?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이름이랑 생년월일은 어르신 거로 되어 있는데 사진 자체가 다른 사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거요? 네. 췌장 모양이나 주변 장기 위치가 오늘 찍은 거랑 완전히 달라요. 오진이 아니라 이건 거의 의료사고 수준인데요. 의사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순옥은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일어설 수가 없었죠. 혹시 그 병원에서 다른 환자 사진을 잘못 가져온 건지 아니면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순옥은 그 뒤의 말을 알 수 있었어요. 조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죠. 어르신, 이 병원 어디예요? 정확한 병원명 좀 알려주세요.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준혁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메모를 했어요. 이건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어르신, 괜찮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순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다만 그 병원은 다시 가지 마시고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죠. 병원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죠. 대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라고 했던 그 모습, 반찬을 챙겨주고
병원에 동행하고 손을 꼭 잡아줬던 그 순간들. 전부 거짓이었어요. 전부 연기였죠. 순옥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박준혁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와 눈빛을 주고받던 그 장면, CT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려던 그 태도, 모든 게 이제 이해됐어요. 짜고 친 거였어. 둘이 짜고. 순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개 왔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돼요. 순옥은 그 문자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이라니. 이제 보니 전부 감시였던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현실 같지 않았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순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서 거짓된 걱정이 보였죠. 병원 좀 갔다 왔어. 혼자요? 제가 모셔드렸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순옥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옥은 슬쩍 몸을 피했어요. 괜찮아. 혼자 다녀왔어. 어머니, 혼자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시지.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미안하구나. 순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직 아무것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해놨어요. 드시고 푹 쉬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등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을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이며 대충 대답했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또 올게요. 편히 쉬세요. 그래.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다가가 며느리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빨간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순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제야 혼자가 됐으니 긴장이 풀린 거죠.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자기가 착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더 큰 배신이었죠. 며느리와 박준혁이 짜고 자기에게 거짓 진단을 내렸다는 사실.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라는 사실. 그 모든 친절과 눈물이 연기였다는 사실. 순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서러움도 있었고 배신감도 컸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건 분노였습니다. 감히 날. 순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죠. 지금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 박준혁 병원 방문, 가짜 진단, 끊임없는 재산 이야기, 그리고 오늘 대학병원에서 들은 진실.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노트에 글을 쓰는 순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충격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상황을 헤쳐온 강인한 여자의 눈빛이었죠. 두고 봐라.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니까. 순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차가운 밤이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했거든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와 박준혁이 짜고 친 거라는 확실한 증거를요. 순옥은 서재에서 어젯밤 쓴 노트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표시했죠. 대학병원 진단서도 파일에 넣어뒀어요. 이것만으론 부족해. 며느리가 박준혁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뭐든 확실한 게 있어야 했죠.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매일 오전에 한 번씩 연락이 왔었어요. 대부분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뵈러 갈게요 같은 내용이었죠. 오늘도 올까? 순옥은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평소 며느리가 오는 시간은 10시쯤이었죠. 과연 10시 직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옥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가져왔어요. 그래, 들어와. 순옥은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직 아무것도 들키면 안 됐거든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차리는 동안 순옥은 며느리의 가방을 힐끗 봤어요. 가방이 식탁 의자에 걸려 있었고 핸드폰이 보였죠.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래, 무슨 약속인데? 아,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옥은 그 친구가 누군지 알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시내 카페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11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순옥은 창문으로 며느리 차가 떠나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을 넣고 집을 나섰죠. 순옥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카페들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하나씩 돌아보기로 했죠. 첫 번째 카페에는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준혁이 있었죠.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였죠. 순옥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며느리와 박준혁이 앉은 곳에서 두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둘은 대화에 집중해서 순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았죠. 며느리와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진행 못했을 거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밝고 경쾌했죠.
순옥이 평소 듣던 그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나, 그래도 이거 들키면 나 끝이야. 의사 면허 날아가는 거라고. 박준영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걱정 마. 시어머니는 의심도 못해. 그냥 순진한 할머니야. 순옥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만약 다른 병원 가서 재검사 받으면 어떡해? 그럴 리 없어. 매일 내가 옆에 붙어 있는데 어디 갈 시간도 없어.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옥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그나저나 곧 진명에 넘어오겠네. 얼마짜리라고 했지? 시세로 7억이야. 예금까지 합치면 9억 정도 되지. 박준혁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누나 완전 대박 쳤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한 거 잊지 마. 일단 2천만 원은 먼저 줄게. 순옥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핸드폰을 힐끗 확인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고마워, 누나. 근데 진짜 증여 서류 받아낼 자신 있어? 당연하지. 시어머니 지금 완전 겁먹어 있어. 암이라는 말만 들으면 정신을 못 차려. 일주일 안에 서류 받아낼 거야. 며느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진명에 넘어오면 나머지 5천만 원 줄게. 약속했잖아. 오케이. 누나 최고야. 둘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죠.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그나저나 남편은 뭐래?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깨. 아무것도 몰라. 엄마 아프다니까 그냥 믿어. 바보 같으니까.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순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속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진짜 눈치 못 채? 글자도 잘 못 읽는다며? 응. 어제도 병원 어디 갔다 왔다는데 그냥 산책 간 줄 알아. 설마 재검사 받을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순옥의 심장을 도려냈어요. 근데 누나, 진짜 양심 안 아파?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심? 10년 동안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면 좋겠는데 계속 신경 쓰이잖아. 차라리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글라스 안쪽으로 뜨거운 물줄기가 흘렀어요.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유, 걱정 마. 들킬 일 없어. 시어머니 친구들도 별로 없고 혼자 사니까 뭘 알겠어. 며느리는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2천은 언제 줄 거야? 다음 주에 줄게. 그때쯤이면 서류 받아낼 것 같아. 둘은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와 박준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카페가 조용해지자 순옥은 핸드폰의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니 20분 정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다 담겨 있었죠.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고 걸었어요. 카페를 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순옥은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검색해둔 곳이었어요.
가는 길 내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확인했죠. 모든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50대 남자 변호사가 순옥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의사와 공모해서 허위 진단을 내린 거니까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고요.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증거도 충분합니다. 대학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그리고 어르신 증언까지.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언제 고소하실 건가요? 조금 더 기다리고 싶어요. 왜요?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싶어서요. 순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반격할 준비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죠. 변호사는 순옥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서재에 앉아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백업하고 대학병원 진단서를 스캔했어요. 변호사 상담 내용도 노트에 기록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 순옥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뒤가 아들 생일이었어요. 매년 친척들이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그날이다. 순옥은 빨간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박준혁이 얼마나 파렴치한 의사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였죠.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순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통증이 자신을 깨어있게 만들었죠.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순옥은 완벽하게 연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평소처럼 행동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친절하게 굴었고 재산 이야기도 슬슬 꺼냈습니다. 어머니, 증여 서류 한번 보실래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가져왔을 때 순옥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나중에 볼게. 어머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잖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옥은 그 조급함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차를 마셨죠.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볼게. 며느리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방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네, 어머니. 편하실 때 보세요. 아들 생일 하루 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생일 파티 오시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 생일인데. 그리고요, 어머니. 박 원장님이 내일 진료 한번 받으시래요. 정기 검진 차원에서요. 순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언제? 오전 11시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진료받고 나서 바로 생일 파티 가면 돼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옥은 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니 오히려 좋았어요. 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었죠. 생일 당일 아침 순옥은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모든 증거를 넣었어요. 대학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이 든 핸드폰, 변호사 명함까지. 준비는 끝났죠. 10시 반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래. 차 안에서 며느리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순옥은 거의 대답하지 않았죠.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박준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10명 정도 되어 보였죠.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순옥은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순옥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분, 이순옥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순옥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시죠. 순옥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료실로 가는 대신 대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진료실은 저쪽이에요. 순옥은 며느리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대기실 중앙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환자들이 순옥을 바라봤죠. 그리고 순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대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옥에게 쏠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무슨 짓이세요? 며느리가 순옥을 말리려 했지만 순옥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병원 원장이 저한테 가짜 암 진단을 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뛰어나왔죠. 부인, 무슨 소리예요? 조용히 하세요. 박준혁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순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저는 췌장암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순옥이 대학병원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환자들이 고개를 빼고 그 서류를 봤죠. 이게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예요. 췌장 완전 정상이래요. 박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오진이. 오진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순옥은 두 진단서를 나란히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는 박준혁 병원 결과지, 하나는 대학병원 결과지. 같은 날짜에 찍은 CT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같은 날 찍은 건데 왜 결과가 달라요? 대학병원 의사는 이 CT 사진이 다른 사람 거라고 했어요. 환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순옥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정신 못 차린 건 너야.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순옥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렸죠. 녹음된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도 못해. 그냥 순진한 할머니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꺼요. 그거 꺼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진명에 넘어오면 5천만 원 줄게. 시어머니가 짐이야, 솔직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주면 좋겠는데. 환자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녹음을 끊으려고 다가왔지만 순옥은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이 의사가 제 며느리랑 짜고 저한테 가짜 진단을 내렸어요. 2천만 원은 먼저 줄게. 녹음 파일에서 며느리와 박준혁이 동거래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기실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의사가 환자한테 거짓 진단을?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린 거잖아. 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박준혁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오해예요.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30년 간호사 생활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죠.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재산 9억 원을 빼앗으려고 짜고 쳤어요. 저한테 췌장암이라고 거짓말하고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어요. 며느리가 순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닥쳐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뭘 아냐고. 순옥은 며느리를 밀쳐냈습니다. 70살 노인의 힘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했어요. 나 30년 동안 간호사였어. 가짜 진단서 정도는 한눈에 알아봐. 환자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저도 여기서 과잉 진료받은 것 같아요. 멀쩡한데 수술하래요. 다른 환자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실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해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실시간 방송까지 켰어요. 순옥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10년 동안 무관심하게 굴더니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친절하게 굴었지. 밥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고. 난 내가 정말 변한 줄 알았어.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순옥은 동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거짓이었어. 내 재산이 탐났던 거지.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순옥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대기실 유리창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내 명의로 보험 들려고 했지? 내가 췌장암이라고 속이고 진명에 넘기려고 했지? 나 죽으면 9억 원 차지하려고 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순옥은 박준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의사 면허 달고 이런 짓을 했어요? 환자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박준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냥 돈 받고 거짓 진단 내려줬죠? 2천만 원 받기로 했죠? 진명에 넘어오면 5천만 원 더 받기로 했고. 환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119 신고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준혁과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옥은 가방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들 둘 다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용서를 바라. 내가 죽길 바랐잖아.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죠. 환자들이 길을 비켰고 경찰관 2명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순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진단, 재산 편취 시도,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경찰관들이 박준혁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는 댓글이 화면에 떴어요. 순옥은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정아, 나 30년 간호사 했어.
가짜는 금방 알아봐. 그리고 나 아직 건강해. 30년은 더 살 거야. 며느리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순옥은 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가슴속이 뻥 뚫린 것 같았죠. 숨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경찰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인터넷에 떴어요. 지금 어디세요? 아들아, 미안하다. 생일인데. 괜찮아요. 엄마가 무사하면 됐어요. 지금 갈게요. 순옥은 핸드폰을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침내 끝났습니다. 병원 대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본 사람이 1000명이었는데 그 영상이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틀 만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봤죠.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이게 진짜 사이다지. 며느리 정말 악질이네. 의사 면허 취소해야 한다. 언론도 움직였어요.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기자들이 순옥을 인터뷰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순옥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경찰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순옥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했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대학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 박준혁 병원 결과지까지. 며느리 강민정은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준혁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공모 혐의를 받았죠. 검찰 조사 결과 박준혁은 빚이 많아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며느리가 대학 동창이라는 걸 이용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둘은 결국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순옥은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정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죠. 며느리는 순옥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판사는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준혁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박준혁의 의사 면허는 취소됐고 병원은 폐업 조치됐죠. 순옥은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였죠. 보건복지부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준혁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났어요. 과잉 진료를 받았다는 사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순옥처럼 피해 신고를 했고 박준혁의 범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의료사기의 민낯이라며 크게 보도했어요. 순옥의 용기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이 된 거였습니다. 아들은 순옥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순옥은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죠.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순옥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은 순옥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엄마,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존중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했거든요. 손주가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10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순옥 옆에 앉았죠. 할머니, 엄마가 나쁜 짓 했어요? 순옥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할머니한테 좋지 않은 일을 했어. 할머니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건강해. 손주가 순옥을 꼭 안았어요.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할머니, 나는 할머니 좋아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손주를 더 꽉 안아줬죠. 할머니도 너 사랑해. 많이 사랑해. 손주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순옥은 그게 고마웠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베란다 화분들은 여전히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죠. 순옥은 평소처럼 차를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옥을 보면 인사했어요. 할머니, 그 사건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순옥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존경이 느껴졌어요. 간호사 선후배 모임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은 순옥을 반갑게 맞아줬죠. 순옥아, 정말 잘했어. 우리 간호사의 자존심을 지킨 거야. 맞아. 가짜 진단 같은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아보지. 모두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순옥은 그 시간이 편안했어요. 자기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의료 소비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단체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의료 사기 예방에 대해서요. 순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자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연장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과 노인들이었어요. 순옥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옥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옥은 자기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어요. 어떻게 의심하게 됐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반격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세요. 의사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재검사 받는 건 환자의 권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슬픈 일이지만 재산 때문에 가족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키셔야 해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사람이 순옥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사받으러 갈게요. 순옥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자기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순옥은 아들, 손주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요. 산 아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지금 할 일이 있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할머니는 엄마 미워해요? 순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워하진 않아. 그냥 슬퍼. 왜요? 엄마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알지?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단풍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죠.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배신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 남은 건 평온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어요. 당당했죠. 나 이순옥. 70살. 순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 간호사했고 가짜는 금방 알아봐.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야. 거울 속 자기에게 웃어 보였어요. 환한 미소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순옥아,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래? 우리 셋이서. 순옥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갈게. 삶은 계속됐습니다. 배신 이후에도, 법정 싸움 이후에도 순옥의 인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순옥은 창가에 서서 그 달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순옥은 또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거였죠. 그게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살아남았고 이겨냈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순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살 할머니가 며느리와 의사의 음모를 무너뜨린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이 만든 반전이었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순옥 할머니는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의료 소비자 단체, 도와줄 곳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